아, 두 번째 시간 작품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이 피카소가 그린 작품 반전, 이게 전쟁의 참사, 전쟁의 참혹함들을 비판하는 그런 작가의 정신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바로 이때가 이제 2차 세전 말이요. 우리나라도 참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었지요. 해방되기 바로 전쯤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서 만주로 또 중국, 상해, 전 세계로 뛰어다니고 하는 그런 그 애국 지사들 덕분에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동나라 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또 금방 좋은 세상, 지금 같은 세상이 오지 않겠죠. 바로 또 어려운 시절이 오지 않습니까? 6.25 전쟁이 또 터지고. 그래서 6.25 동란을 소재로 해서 그림을 그린 피카소의 작품이 한 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한국에서의 학살,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무채색에 가까운 아주 그 회색조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림은 그 크기가 가로가 한 2m 좀 넘고요. 세로가 2m 좀 넘는 정도의 크기인데요. 이 파리에 있다고 해요. 파리의 국립피카소 미술관에 가시면 볼 수 있다는데, 나중에 혹시 파리에 가면 혹시 보신 분도 계십니까? 전 직접 보지를 않아가지고 어느 정도의 느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신 분 계십니까? 이 보시면은 누가 봐도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 여인이라는 것을 분명 금방 알아볼 정도로 한국적인 그런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누이가 이렇게 있고 어린 또 남동생은 겁에 질려서 누이에게 달려들고 있고 어린아이는 못 모르고 바닥에서 그냥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엄마가 또 여기 있고요. 옆에도 배가 부른 임신한 여인 같고 어린아이 한 명이 엄마에게 매달려서 두려움을 지금 참고 있는 듯한 모습. 아기를 또 안고 있는 한 여인이 있고요. 이런 힘 없고 무장하지 아니하고 아무 대책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갑옷과 투구를 입은 전사, 아주 튼튼한 무기, 최신의 무기들을 들고 이렇게 겨누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학살되고 있는 한국이라는 그런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어떤 학살을 담고 있는지 이게 무슨 정보죠? 잠깐만, 우리 여기 대통령이 있는데 전시회가 5월 달에 피카소 전시가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이 작품이 온다네요, 한국에. 예술의 전당 한다른 미술관에서 한다고. 여러분. 창작자분이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누가 정보를 주셨어요? 고마우시라. 이 작품이 온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런 작품이 저도 직접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한국 전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의 전쟁 아니면 공산 진영과 자유 진영의 대결, 여러 가지 복잡하게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런 외세의, 이거 한국 동족 간의 전쟁은 지금 그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외세에 의해서 학살되고 있는 이 힘없고 순진하고 순박한 위험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정말 피해보는 사람들은 여성과 어린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림을 보고 조금 전에 또 보고 싶은데 게르니카에서도 죽은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 이런 거 본다면은 정말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힘없는 사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며칠 전에도 버마에서 일어난 그 사건 중에 어떤 그 뉴스에서 봤는데 어떤 아버지가 몇 살 어린아이가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일이 있나
같기도 하고요. 뭐 우리도 몇십 년 전에 광주에서 그런 비슷한 일도 겪었습니다만은 그런 혼란 속에서도 비야만적인 그런 행위들은 정말 빨리 없어져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저도 갖습니다만은 이 피카소도 이 그림을 그릴 때 당연히 그런 생각으로 이런 비인간적인 것들은 없어져야 되겠다. 양민을 학살하고 힘없는 사람, 뭐 튼튼한 놈들끼리 지네끼리 싸우든지 말든지 하는 건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고발의 지성인의 한 사람으로서 작가의 한 사람으로서 화가의 기본적인 그런 역할이다. 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잘 이 그림 속에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같이 해요. 이거 좀 우리나라 이야기에서 제가 조금 또 흥분을 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아름다운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샤갈입니다. 샤갈을 또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왜냐하면 그림 속에 정말 사랑과 종교와 고향이 담겨 있다고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들로만 가득 담겨 있습니다. 또한 샤갈을 이끌어서 색상의 마술사 이렇게도 표현하지요. 이 그림은 뭔가 하면 그 여자친구 벨라라고 하는데요. 벨라의 생일인가 봐요. 근데 샤갈이 꽃을 전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벨라가 뽀뽀를 해주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붕 떴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여인에게 꽃을 줬는데 사랑하는 여인이 키스를 해줬다. 안 뜰 남자가 있을까요? 몸무게가 좀 많이 나오면 물론하겠지만은 뭐 저도 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분을, 그런 상태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사람. 정말 기분 좋은 그림 아니겠습니까? 사랑 빼고는 뭐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이 가득가득 담긴 그런 작품들입니다. 또 다른 작품 보시죠. 이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향이 벨라루시에 있는 그 마을입니다. 벨라루시에 있는 그 마을에 풍경인데 여기 보면은 아마 피크닉을 나온 것 같아요. 자세히 모르지만은 뭐 깔고 여기 보면 그 병과 잔, 뭐 약간의 뭐 주전부리할 안주들이 있겠죠. 그리고 손에는 포도주가 안경 들려 있고요. 피크닉을 나와서 포도주를 한 잔씩 나눠 마시고 기분 좋아서 벨라를 바로 하늘에 붕 띄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행복이죠. 사랑과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 샤갈의 그림에서 항상 나오는 고향 마을이죠. 피테스부르크라고 하는 곳입니다. 피테스부르크, 상트피테스부르크. 아니, 상트피테스부르크가 아니죠. 이건 러시아고 여기 이름 뭐였죠? 깜빡깜빡해요. 그것이고요. 여기는 그 성당입니다. 성당이 꼭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종교와 사랑과 또 고향 이야기, 고향 마을이죠. 고향 마을이 이렇게 꼭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고향 마을이 이렇게 등장하고 사랑하는 벨라와 함께 고향 마을을 위를 날고 있습니다. 역시나 교회가 보이고 또 위트도 항상 있습니다. 이 그림도 우리나라에 언제 한번 제 기억으로는 저쪽 그 덕동 뒤에 있는 그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했던 것 같은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그때 이 작품 전시회 그 작품에서 이 작품이 왔었습니다. 그때 정말 샤갈의 작품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작품들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러다 보면 여기 보면 위트가 있는데 이 단 밑에 이렇게 실내를 하고 있죠. 엉덩이를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실내하고 있는 이런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몇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 버전이 저도 제일 마음에 듭니다. 위트가 있어 보여요. 이런 그림들. 이 그림도 유명하죠. 지붕의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바이올린 키고 있는 사람이 지붕 위에. 근데 왜 지붕 위에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느낌은 제가 좀 받는데, 뭐 저쪽 문화를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태인들의 풍속도 잘 모르고 해서 왜 지붕 위에 올라서 바이올린 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지붕 위에 바이올린 있는 영화에 보면은
가난한 시골에서 딸이 멀리 시집 갈 때 아버지가 지구에 올라와서 바이올린 치는 게 있었어요. 아, 저런 문화가 있는가 보다. 애틋한 그런 문화가 있는가 보다.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혹시 왜 그런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하여튼 뭐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 보니까 크리스마스 정도인 것 같아요. 옷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옷을 입고 있고, 요 뒤에 성당에도 크리스마스 색깔이 있고, 여기 보면 천사인지, 하느님인지 천사인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눈 위에 발자국도 이렇게 몇 개 있고요. 여기도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바이올린 키고 있고, 아들하고 뭐 둘이서 이렇게 걸어, 어디 교회, 새벽에 교회를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그 나무가 있죠. 생명의 나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여기 또 비둘기가 있습니다. 비둘기는 이 그 유대교나 기독교나 똑같겠지만은 성령을 뜻하지 않습니까? 즉 종교적인 그런 것들이 아주 잘 지금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색상도 굉장히 부드럽고 강력하게 이렇게 피카소처럼 그렇지는 않지만 아주 부드러운 색상들로 아주 이쁘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 그리고 아주 유명한 그 나와 마을 자기가 살던 그 마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통 이 구도로에서는 시선의 흐름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대칭적인 느낌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느낌이죠. 당연히 시선이 이 안에서 맴돌게 되겠죠. 어디로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마을의 풍경과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여기 나무가 있고 생명의 나무라고 보여집니다. 어디 또 성령의 비둘기 어떻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찾아보면은 그런 게 있고 이렇게 아주 농부가 젖을 짜고 순지 젖을 짜고 있고 동물이 이렇게 있고 동물과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항상 고향 마을에서 동물들과 사람과 혼연일체가 되고 아주 법 없이 사는 그런 느낌들이 잘 표현되어 있는 그림을 많이 그리죠. 여기 보면은 또 위트도 있죠. 또 이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집으로 귀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신부님인지 목사님인지 밖을 내다보면서 동네 사람들 어떻게 지나가고 있나 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있고요. 집이 거꾸로 있냐고요? 거꾸로 있고 바로 큐가 지금 큰 문제는 안 되겠죠. 이제 사람 얼굴도 반쪽씩 나눠서 붙이는 데에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또 바로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가 또 위로 쳐다보고 있죠. 집도 고만고만한 것이. 뒤집어 놓으면 또 다른 표현의 즐거움도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일단 전반적인 색상이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예쁘게 다가오는 색상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걸이 같은가요? 묵주 같은 그 십자가 보이죠? 이런 것도 나타나고 항상 종교적인 것들을 바탕에 깔고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군요. 시계. 우리가 언제 한번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누구의 그림을 보다고 그랬는지 정말 괴종시계가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정말 늦게 간 것들이죠. 이게 저글러입니다. 제목이 말씀드렸던 것 같죠. 저글러 이렇게 공 이렇게 돌리는 빠르게 돌리는 하나인데 서커스에서 아주 천천히 새처럼 가볍고 뭐 그런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악단들도 보이고 서커스입니다. 이게 서커스에 저글러가 있고 춤추는 무희도 나오고 말도 나오고 여기 말 타는 소녀도 있고 서커스를 이렇게 도는 모습들 색상에서도 빨간색과 초록의 이런 대비들이 한결 생동감 있게 전달해 주려고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 같은 작품입니다. 시계 빨갛게 달리의 시계가 바로 이런 이게 지루하고 느린 시계죠. 얼마나 지루해 보입니까? 이렇게 시각적으로 지루한 시각의 표현이 바로 이런 게 정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샤갈도 이렇게 했고 또 누가 한번 이런 시계 그린 적이 있었죠. 지난주에 한번 같이 보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도 지난 시간에 잠시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르네 마그렛의 꼬르콘다죠. 무개성 정말 개성 없는 사람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목장으로 똑같은 모자 쓰고 똑같이 매일같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오는지 그 자아가 제대로 있기는 한 건지 기계적인 그런 사람 이런 것들을 지금 마그리트 류네가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건 그림으로서 그림의 실체를 얘기하기 전에 그 속에 있는 내면의 개념을 표현하고자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또 마찬가지죠. 도대체 뭘 그린 거지?가 아니라 이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얼굴을 다 가렸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제목이 없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가리고 제목을 봐주는데요. 사랑하는 사람, 정말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사람의 진실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외모는 제대로 보일까요? 어쩌면 이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합니다. 과연 내가 말이죠, 제가 말이죠, 눈을 감고 우리 어머니의 얼굴을 제대로 그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그린다 그러면 어머니 얼굴 형상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이, 어머니의 가슴이 떠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머니 그림을 못 그리겠어요, 저는. 뭐, 어떻게 생기셨지? 하는 거. 뭐 단편적으로 어떤 옷을 입었지? 이런 느낌 나는데, 우리 어머니 어떻게 생기셨지? 이런 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 얘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달리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이 그림에서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 맹목적으로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아니면 볼 필요가 없다. 이것저것 따지고 할 것이 뭐 있겠는가.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하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개념적인 미술의 창시자가 바로 르네 마그리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후의 작품들은 어떤 개념으로 접근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작품이 이런 것이죠. Empire of Light, 빛의 제국입니다. 현실에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초현실주의죠. 이렇게 불이 켜져 있고 밤인데 불이 켜져 밤에는 불이 켜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늘은 한낮입니다. 이게 밤과 낮이 공존하는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은 이게 그림으로서는 밤과 낮이지만은 음과 양이지만은 우리 내면에서도 갈등과 번뇌, 기쁨과 그 슬픔도 같이 존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가 어떤 얘기를 많이 하죠? 대중 속의 고독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밝은 중에서도 나 혼자만이 가슴 속에 한켠에는 어두운 면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뭐 여러 가지 대입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대입하고 거기서 나의 또 상처를 치유할 것인가, 힐링을 얻을 것인가, 이렇게 그림을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미술관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림을 통해서 무엇인가 작가와 공유하고 싶고 거기서부터 위안과 위로를 받고 싶다 하는 것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가서 이것도 조형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따져보고 이런 감정보다는 그림에서 임프레션이죠. 그러니까 느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이 정서적인 그런 힐링의 느낌을 받을 것인가 이런 데에 포인트가 있다고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이런 이제 앞으로 나오는 그림들은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훨씬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림도 전에 말씀드렸죠. 개념 미술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드는 그 작품인데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이건 파이프가 아니다. 그건 뭐냐? 파이프를 그린 그림일 뿐이다 하는 것이죠. 실체는 말이죠. 이거 2차 원적인 그림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본질은 이 그림하고 상관없다. 뭐 이런 얘기를 또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현대미술학이 이런 식으로 가죠. 듀샹의 작품입니다. 마르셀 듀샹이 이 작품을 갖다 놓고 샘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했는데 이 전시가 처음에는 안 되죠. 이걸 누구 작품이라고 치냐? 이게 뭐냐? 아니 시장에서 사오는 소변기를 갖다 놓고 말이지 이걸 작품이라고 그러면 지가 뭐 만들기를 해서 뭐해서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이걸 가지고 이제 작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건 뭐냐? 작품도 아니고 뭐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어떤 개념적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것이 어떤 소변기, 그러니까 그 대량 생산되어져 있는 어떤 오브제를 가지고 이 오브제를 통해서 나는
나 자신과의 대화를 진행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천은 소변기지만 소변기 나름대로 소변기가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었을 것입니다. 소변기에 생긴 어떤 조형을 보라는 건 아니겠죠, 이게. 이 소변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유추하고, 그로부터, 나와 연결고리를 찾느냐 하는 그 포인트를 메시지로 전달해 준 것뿐이지, 이걸 잘 만들었네, 어쩌네, 이런 평가로 지금 다가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작품을 하는 사람들, 즉, 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한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죠. 예술 작품이 꼭 말이죠. 아름다울 필요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술 작품이라는 것이 이제 예술이지 그림은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품, 아트워크, 워크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페인팅 꼭만은 아니라는 거, 오브제가 이제 등장하게 됨으로써 그런 개념도 같이 이제 들어야 되겠죠. 조금 더 뭐 이런 거는 이제 페인팅이니까 이해가 훨씬 쉬울 수도 있으니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계단을 내려오는 사람이라는 그런 제목인데 마치 기계화된 느낌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지만은 우리가 이미 그 피카소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큐비즘의 기법은 이해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사람을 이렇게 전부 세퍼레이트해서 다시 조합하고 그것이 좀 이렇게 따뜻한 온기마저도 느낄 수 없는 스틸의 느낌으로 차갑고 냉혹한 그런 현대인 뭐 이 정도는 접근해 가실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벌써 이 언제입니까? 100년도 더 전에 있네요. 그림도 지난해인가요? 그 국립현대미술관에 왔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여기 서울 경복궁 옆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물론 조금 전에 봤던 샘 그 작품도 왔었고요. 자, 우리나라 비디오 아트에 정말 유명하신 분이시죠. 이런 작품입니다. 코끼리 수레. 코끼리가 이 수레를 끌고 가는 장면이죠. 백남준 아트센터 저기 신갈에 가면 있습니다. 거기 지금 이 작품도 그곳에서 전시 중이고요. 상설 전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페인팅이 미술은 아니다 하는 거 다 인식하시죠. 이는 오브제로 그려진 건데, 그럼 이 작품은 그럼 뭘 볼 것인가? 무엇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는 뭐 힐링을 하든지 뭐 소통을 하든지 할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뭐 간단하게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코끼리가 그리고 일단 이 뒤에 있는 건 무엇이죠? 우리 그 옛날 그 바보 상자라고 하던 TV, 불안관 TV입니다. 백남준 시대만 해도 이 불안관 TV는 문명의 아주 최첨단 이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술에 하나 가득 실었습니다. 아주 TV, 문명의 이기를 다 싣고 또 무슨 스피커, 소리를 내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나팔을 또 가득 싣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담고 자본주의의 소산인 신기술의 그것을 가득 담고 하나도 버릴만 한, 지금은 다 버릴 거지만 그 당시는 버리기 아까운 것들을 다 담고 일일이 다 담고 끌고 갑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는 무엇인가요? 이게 코끼리죠. 코끼리는 여기 가운데 부처가 앉아 있습니다. 부처와 연결이 있는 거죠. 성스러운 상스러운 일, 나쁜 뜻이 아니고 좋은 뜻으로 불교에서는 이제 코끼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제 코끼리가 이것을 끌고 이렇게 어디론가 갑니다. 이 부처는 뭡니까? 깨달은 자, 해탈한 자 이런 초인적인 그런 존재가 이런 문명의 이기를 끌고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피안의 세계이든지 해탈의 세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끌고 다니는 현대인의 우리는 아닐까요? 뭐 이런 느낌도 같이 해보면 그림에 재밌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존 케이지하고 친구였을 였다고 그래요. 저기 그 백남준이 존 케이지의 작품 4분 33초라는 작품이 있죠. 이존 케이지가 이 사람이 존 케이지는 아닙니다. 연주자가 피아노 앞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다가 4분 33초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다시 내려갑니다. 인사 끝입니다. 그러니까 의미 하나도 없는 연주였어요. 그럼 무엇을 그럼 이런 얘기하는 걸까요? 이런 거죠. 말하자면 연주가 꼭 피아노로 그 파음을 넣고 이렇게 해야만 하느냐? 피아노도 그 전에 고전주의 그러니까 하이든 시대나 모차르트 시대의 음악하고 베토벤 이후 낭만주의 시대 음악하고 그러면 쉔베르크나 뭐 이런 현대 음악하고 또 다르죠. 어떻게 보면 소음 같기도 하고 옛날 게 아름다운 음악 같기도 하지만은 느낌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존 케이지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이런 것이죠. 음악이 꼭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하이든 이런 음악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다 같이 사운드 아니냐. 지금 이 순간 연주자는 이 순간에서도 기침하는 소리, 바닥 끓는 소리, 이 소리가 살아있는 소리고 이 소리가 자연의 소리고 이 소리가 우리의 소리고 이 순간의 소리 아니겠는가. 그러고 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여러분과 저도 이 줌이라는 것을 통해서 같은 공간에서 같이 숨쉬고 행동하고 같이 이 장면을 함께 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의 공동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런 그 가장 최근에 이 누구죠? 이게 그 작가가 영국 사람 그 갑자기 또 생각이 이 그림 잘 요즘 아주 컨템포러리 작가죠. 가장 요즘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또 보여지죠. 어, 이거는 그 사람이 죽은 해골에 다이아몬드를 뭐 수백 개를 박아서 깼습니다. 데미안 허스트입니다. 데미안 허스트 작품인데 수백 개의 다이아몬드를 박아서 작품이라고 만들어놨어요. 정말 이게 비쌀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많이 박아놨으니까. 근데 해골에다 박아놨으면 이게 누가 살까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그 작품입니다. 그럼 이거는 그럼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죠. 이제 현대 작품을 보는 방법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럼 이거는 뭐냐? 말하자면 이렇게 쉽게 접근해 가면 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은 사람의 해골 여기 그 우리가 옛날에 해적들을 보면 이렇게 그 뼈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도 그려서 해적기를 상징하는 것도 보시지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죽음이죠. 이 죽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는 무엇일까요? 정말 엄청난 그 재화의 밸류를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귀한 보석이고 가치가 엄청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해골은 죽음입니다. 죽음 위에 이 엄청난 가치가 있는 다이아몬드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해골은 인간의 해골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해골이고 우리 육신의 일부입니다. 정신은 이미 떠나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해골에 지나지 않습니다. 죽음이죠, 그야말로. 이 죽음을 뒤덮고 있는 이 그 허영과 사치의 인간이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그 가치의 이 것들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허영과 욕심이 과연 우리 인간의 삶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너무 형이 상업적인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 미술로 현대 미술로 가면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 그 작품들을 통해서 작가가 생각하고 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매우 형이 상업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뭐 플라톤적인 것이죠. 플라톤도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사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밸류가 분명히 존재하는 그 이데아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인간도 그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조금 전에 보았던 백남진의 그 큰 수레를 끌고 가는 그 코끼리. 그 버리지도 못하고 지금 만약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안에 진공관 TV가 있으면 그게 애물단지 아니겠습니까? 다 버려야죠. 진공관 TV 고치는 데도 없을 텐데요. 하지만 버리지 못하고 가져가는 거. 그 진공관을 다른 걸로 대체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영 덩어리, 욕심 덩어리, 아집 덩어리를 버리지 못하고 끌고 가는 현대인은 아닌가, 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데미안 허트의 이 작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보석 덩어리가 인간의 죽음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고 내가 건사할 수 있는 행복과 그 가치가 주는 것이지 그것을 지나치면은 의미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그 누구니까 스페인 작가 누굽니까 또 갑자기 이제 생각이 스페인 작가입니다. 요거는 제목이 저렇습니다. 이 음악이 여기 나와 있네요. 요거 혹시 틀 수 있을까요? 예. 요 음악인데 뭡니까 초현실주의 작가 이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스페인 작가인데 제목이 저겁니다. 종달새입니다. 종달새. 이제 추상주의로 이제 시간이 15분 남았군요. 추상주의로 가는 데 있어서 가교 역할을 한다고 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작품입니다. 종달새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바로 봄의 지금쯤이겠죠. 바탕에는 이게 노란 뭐 플레지아 꽃밭이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요즘 제주도에 가면 유채 꽃밭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위에 우리나라 말로는 노고지리 이렇게 얘기도 하죠. 노고지리가 이렇게 막 정지 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위에는 뭐 산이라고 봐도 좋겠죠. 여기가 산처럼 이렇게 초록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를 따뜻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런 분위기를 지금 음악 가능하겠습니까? 음악으로 표현한 것을 한번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종달새입니다. 종달새의 지금 1악장을 좀 공부하는데요. 조금 종달새의 느낌이 나십니까? 봄철 지금쯤 아주 따뜻한 봄날에 유채꽃밭 위에서 정지비행을 하고 있는 노고지리의 느낌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시각적 언어로 청각적인 그런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작품이라고 이렇게 뭐 음악도 그렇지 않습니까? 음악은 청각적인 부분으로 시각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음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만 그런 느낌이 아주 잘 나타납니다. 이런 작품은 바로 그 노란색 이런 노란색의 시각적인 표현 그리고 이런 어떤 종달새 같은 이런 느낌들 이런 걸로서 봄날의 느낌을 바로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이런 것이 이제 구체적인 상은 없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비구상이죠. 비구상으로 넘어가서 즉 말하는 추상으로 가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한 발자국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추상화도 몇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아주 그 조형적인 추상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몬드리안의 작품이죠. 조형적인 추상화, 즉 그 색상의 대비, 명도의 대비, 이런 면적의 대비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조화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조형적인 측면에서 보는, 감상하고 즐기는 거 이런 것을 우리는 조형적인 추상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은 없어요. 형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목도 없어요. 컴포지션, 구성이라는 얘기밖에 없죠. 컴포지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면적에 대비해서 오는 즐거움이죠. 좀 더 잔잔한 면으로 갈 수도 있고, 좀 더 대범한 면으로 갈 수 있고, 색상도 블루와 레드로 바꿀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게 더 진한 블루와 파란색으로 바꿨다면은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훨씬 더 상큼한 느낌으로 바꿔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디서 쓰고 있죠? 생활에 함샘 가구에서 많이 쓰고 있죠. 이런 거. 그래서 현대에도 잘 어울리는 이게 언제쯤인가요? 100년 전 딱 100년 전 그 작품이네요. 이런 것이죠. 요거는 조금 더 많은 면들로 채워져 있지만은 이 면과 이 면의 두 면의 긴장감 또 이 겉면과 이쪽 겉면들의 서로의 긴장감 옆에 것들과의 그 면적에 대비해서 오는 그 느낌들을 즐기는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는 이걸 뭘 그렸지 하는 건 전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로 즐기는 방법이 있다는 것. 이런 작품들이 있고요. 다음에 칸딘디키입니다. 칸딘디키는 이런 것들은 서정적 추상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그림이 서정적입니다. 색상도 극이하죠. 이것은 근데 대충 뭔지 알겠어요. 이 제목에서도 얘기가 나왔죠. 마운틴, 산의 느낌이 조금 살아나긴 합니다. 이렇게. 산의 느낌이 납니다. 사람 같기도 하고요. 나무 같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런 그 노을 지는 산의 느낌, 나무들의 느낌, 뭐 굳이 찾으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 이것들이 강렬하게 대비되는 느낌이 굉장히 신선한 감이 온다 이런 얘기시죠. 얘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느끼는 즐거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 또 끌레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 서정적 추상화 이렇게 부릅니다. 굉장히 그 서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이런 것 같습니다. 수채화 같은 걸로 그렸는데 또 칸디스키 작품입니다. 여기서 이런 선들이나 색상의 흐름들이 서로 크고 작고 이렇게 흩뿌리면서 속도감과 방향감도 주면서 이 안에서 마치 물결이나 아니면 구슬 같은 게 부르타는 느낌들로 우리는 이 그림을 즐기는 것들이죠.
끌레가 나왔군요. 끌레. 아주 따뜻한 얼굴이라는 건데 이렇게 따뜻한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치 두상 조각상을 하나 방 옆에 여기다 두고 보는데 참 느낌이 따뜻하다 하는 그런 느낌들이 아주 조금 전에 보았던 몬드리안이 그림처럼 아주 깔끔한 게 아니라 이런 텍스처를 두면서 좀 더 부드러운 느낌까지 보여주는 그런 추상화 이렇게 보여집니다. 끌레이저 또 하나 작품은 컨커 정복자라는 뜻이죠. 저는 이 그림을 보면 돈키호테가 자꾸 생각나는데 약간 유머러스해요. 돈키호테가 노시한테를 타고 가다가 풍차를 보고 창을 들고 돈을 이어 앞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약간 무모한 것처럼 컨커르 정복자지만은 별로 그렇게 위험한 정복자 같지는 않아 보이는 그런 돈키호테 어떤 세르반테스의 작품 돈키호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조금 맹한 그런 정복자 같은 느낌이 저는 여기서 느껴집니다. 색상도 그렇죠? 날카롭지 않습니다. 아주 따뜻하고 포근함까지 느껴지는 그런 정복자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본다면은 이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무거운 그림이 있다면은 이 사람이 이쪽에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쓰러지겠죠. 당연히 이쪽에 있어야 되고요. 제 생각 같으면 이런 긴장감들이 속도감과 방향감각 또 동적인 모션의 느낌까지도 시각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재밌어요. 이 부분에 이렇게 약간 부드럽게 딱 가득 채워서 이렇게 자르지 않고 이렇게 여유를 두었다는 것도 한결 부드러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에 충분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건 이제 말레비치라고 하는 러시아 작가인데요. 러시아 그 당시 볼시비키 혁명 때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대가 요 시대에 샤갈과 같이 동시대 사람입니다. 샤갈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박해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인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미술학교의 맨 처음에 샤갈이 부임하려고 했는데 말레비치가 교장으로 가게 되는 것도 바로 샤갈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후로도 샤갈은 유럽으로 이제 건너가죠. 그래서 독일 쪽도 잠깐 갔다가 스위스 또 그리고 프랑스 결국은 미국으로까지 이렇게 망명의 길을 떠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당시 유태인들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만은 이 말레비치는 지금 우드카터 그러니까 나무꾼이지만 여기 나무꾼의 형태가 그래도 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작품 이런 작품에서는 이제 완전히 형태가 없어졌죠. 그냥 이렇게 네모 스퀘어예요. 그러니까 레드 스퀘어죠. 제목이 레드 스퀘어입니다. 사각 빨간색 사각.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 흰 것 중에 이 빨간색이 우리한테 전달해주는 메시지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볼시비키 혁명 당시에 붉은 정신을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안 맞지 않죠 사선이 이런 것들이 이 어떤 긴장감을 주기에도 충분하게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아무 형체도 없이 그냥 순수한 것들이라고 해서 순수 추상주의 그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순수 추상주의의 대표작이라고 그러면 바로 이런 사람이죠. 로스코입니다. 막 로스코죠. 우리나라에도 왔었지 않습니까? 몇 해 전에. 그야말로 이 까만색, 빨간색 이렇게 하고 까만색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 작품이 가격이 뭐 수천억 원씩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믿어지시겠습니까? 근데 이제부터 작품들은 우리나라의 작가들의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림을 사는 게 아니라 그림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사람의 철학과 인생을 산다고 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도 그렇습니다. 서울에 왔을 때에 저도 가끔 봤습니다만 어디서 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렇게 조그만 방에 껌껌한 방에 사람들이 앉아서 그림을 감상할 수 있도록 이
방석을 갖다 놨습니다. 거기서 앉아서 그림과 조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쭉 둘러앉아서 그림과 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그림 속에서 무엇을 일부러 찾을 수도 있고 눈을 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로스코는 사망할 때쯤에 자기 작품을 전부 거의 교회에 기증을 하게 되는데요. 왜 교회에 기증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물론 로스코가 유대인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작품이 놓일 곳은 바로 그런 그 교회 같은 곳이다. 왜냐하면은 소위 말하는 그 교회나 성당의 그 감실 같은데 이런 데 들어가서 마주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기 불교에서도 면벽 선방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면벽하는 선방에서 면벽을 하면 무엇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머릿속에 무슨 화두를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하고 질문과 대답을 찾아나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그림을 앞에 두고 아니면 그 나무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라도 무엇을 나무 십자가가 예술적 가치로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매개로 해서 나와 신과 대화를 하든가 또 내 자신과의 대화를 찾든가 그러므로 해서 문제를 찾고 해결책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말이 또 말라지는데 그런 것이 현대 미술의 진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또 이 그림들 자세히 보면 이게 빨간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그 끄트머리가 이렇게 흐려지면서 다양한 그 묘사들이 쭉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마치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무슨 수많은 이야기,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어두운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가 서로 교차하면서 사람과 사람과 사이에서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일들, 거기에 대한 해결책, 뭐 이런 것, 서운함, 그리움, 뭐 이런 것들이 다 함축성 있게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현대 미술을 즐기는 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각도 그랬었죠. 얼마 전에 또 왔었는데 자코메티라는 작곡가 아니죠. 조각가가 있는데 이렇게 철탑처럼 길게 되어 있는 그런 남자 걸어가는 사람 이런 거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한 그랬습니다. 그 조각에 서 있고 옆에 사람들이 전부 둘러앉아서 조각을 이렇게 응시합니다. 그 삐쩍 마르고 정말 그 가냘픈 그 인간의 모습으로 한 조각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작품의 작가를 만나고 그 그림을 작품 조각을 통해서 자기를 찾는 것이죠. 정말 깡마르고 아무것도 없는 가진 거 없는 그런 인간의 존재를 본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로스코도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게끔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순수 추상주의, 순수 미술. 바로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게 무슨 발표명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만은 그때 팔광인가? 이런 것도 생각도 들지만은 이런 것들이 무수한 요 미세한 터치를 통해서 이것들이 내 인생을 살아온 발자취가 아닌가, 미지의 세계가 아닌가, 여기는 또 가보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는 아닌가, 그 안에서 나라는 존재는 어디에 있고 또 어떤 자리매김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던지고 답을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저는 추상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 사람까지 우리는 추상화, 순수 추상화로 이렇게 분류하는데요. 저기 뭡니까? 그 폴록이죠. 잭슨 폴록, 미국의 잭슨 폴록이 이제 흙 뿌리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 뿌리는 것, 일부러 손 터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구 뿌려서 우연해서 나타나는 그런 조화가 우리에게 주는 느낌을 찾아내는 방법. 이런 것이 또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작품들입니다. 오늘은 작품들이 좀 많아서 제가 좀 빨리 왔었는데요.